밥도 매일 먹거나 매일 하면 이게 질리잖아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거든. 항상 새로운 신비감을 좀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저는 안 질리는 것 같은데 잘 무슨 말인지 그래. 너무 안 맞으면 어떡합니까? 사랑하는데 너무 안 맞아요. 작가님 만날 수 있겠어요? 평생? 저는 뭐 플라토닉. 아이고. 오늘 주제는 바로 변호사 직업편입니다. 자 이제 변호사님에게 이제 좀 전문적인 예. 이야기를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네. 변호사님은 어떤 분야의 전문 변호사이신가요? 저는 이혼 전문, 가사법 전문이고요. 네. 거의 대부분의 사건은 사실 이혼 사건, 가사 사건, 뭐 상속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거의 뭐 따진다면 80~90%가 이혼 사건, 뭐 가사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혼과 가사. 네. 그러면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 이혼을 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높죠. 굉장히 높아지고 뭐 통계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결혼을 한 10쌍 정도가 하면은 예전에는 이제 뭐 한두 분 정도가 이혼했다고 하면 지금 한 두세 번 정도는 이혼을 하는 것 같아요. 평생 한 번은. 맞아요. 예전에는 한 10%, 20%였으면 이제는 20에서 30%까지 30%까지 높아지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실 이 부부 관계 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하죠. 부부는 왜 이혼을 하는가요? 가장 큰 이유가 네. 우리가 많이 듣죠. 성격이 안 맞습니다. 성격 차이. 그렇죠. 협의원은 성격 차이가 1이에요. 이혼 사유가 1인데 네. 재판은 또 달라요. 단순히 성격만 안 맞는다고 재판까지는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제가 너무 성격이 안 맞는데 변호사님 상대방이 합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혼해 주세요. 그럼 저는 돌려보내거든요. 성격을 맞춰보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6가지가 있어요. 민법 840조에 6가지 사유가 있거든요. 뭔데요? 제 1호는 상대방의 부정행위, 바람을 피웠을 경우에. 2호는 악의 유기, 방치했을 경우죠. 뭐 처자식 방치하고 그냥 밖에 나간다든지 가출한다든지 그게 이제 2호 사유고, 세 번째 사유는 이제 고부 갈등 같은 경우 있죠. 시어머니나 뭐 시아버지가 이제 며느리를 괴롭힌다, 고부 갈등이 심했다, 그게 이제 3호 사유고, 4호 사유는 반대로 내 남편이 우리 친정 어머니를 괴롭히는 거예요. 폐륜 사유다. 이런 경우에 이제 4호 사유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5호 사유는 3년 이상 행방불명 됐을 경우에, 뭐 갑자기 연락이 없거나 연락 두절인 경우, 그 경우에 이제 5호 사유고, 마지막 6호 사유가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이게 이제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6개를 또 외우기 쉽지 않은데 제 암기법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어쨌든 이 6가지 이혼 사유가 있는데 전에 변호사님 저랑 사석에 만났을 때는 조금 답변이 달랐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혼 사유 1위는 우리가 성격 차이라고 알고 있지만 좀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좀 다른 게 있다고. 그 성격이 그 19세 성. 그 SEX의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앞에 말씀하신 성격 차이는 진짜 성격 차이인 거고, 그리고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실제로는 이 성이 다른 성격. 그렇죠. 다른 성의 차이 때문에, 성의 격차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이거는 사실 외부적으로 잘 얘기 안 하죠, 부부가. 근데 저희는 이혼 상담할 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뢰인들이 자발적으로 얘기해요. 변호사님, 저희는 그 부부관계 잠자리 뭐 없습니다. 뭐 심지어는 결혼 생활 중에 한 번도 안 했으면 이런 분들 계세요. 아니, 한 번도 안 하고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10년인데. 10년 이상 살았는데. 아니, 그 연애할 때는 안 했어요? 연애할 때도 거의 안 했어요. 그 남자가 손만 잡고 여자한테, 그 여자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왜 오빠는 손만 잡고 왜 진도 안 나가니까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너를 지켜주고 싶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너의 그 혼전승을 너무 멋지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신혼여행에서도 계속 손만 잡는 거야. 이게 뭐 어떤 신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성의 격차가 많고, 또 심지어는 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문을 닫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혹시 남편한테 한번 요청했는데 남편한테 거절당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문이 닫혀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남편은 너무 요구하는데 아내는 또 몸이 피곤해가지고 안 따라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나빠지는 경우가 있고, 굉장히 다양하거든. 이 성의 문제 때문에 정말 이혼까지 결심하는 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야, 지금 한번 이혼 사유가 딱 지금 양대축이 성격 차이와 성적 차이 이 두 가지인 건데 지금 어느 게 실제로는 더 크다 보세요? 둘 다 거의 비슷비슷하죠. 성적 차이가 그 정도로 커요? 왜냐하면요, 이 외도도 이혼 사유 많다고 했잖아요. 외도의 상당수가 이 성의 격차 때문에 또 외도까지 가는 경우. 이게 부부관계가 제대로 안 되니까 본인은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이든 아내든. 그래서 자꾸 바깥에서 이제 자기랑 맞는 사람을 자꾸 찾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성의 격차 때문에 되는 경우. 또 이게 또 연결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성이라는 건 다 연결돼요. 의처증, 의부증이 또 연결되잖아요. 아내가 계속해서 거부하니까 남편이 아내를 의심, 너 남자 생겼냐?
그래서 거부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의심해서 의처증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있고. 계속 거부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또 심지어는 또 누구 만나 계속 또 때려가지고 폭력까지 발전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원인이 성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요 성적 차이로 변호사님 맡으셨던 사건 중에 좀 하나가 있다면? 이 남편이 계속해서 이 성관계를 거부하니까 아내가 남편이 뭐가 문제가 있는데 남편의 소지품을 한번 뒤져봤어요. 뭐 가방이나 서랍에 뒤져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속옷이 나왔는데 여성의 속옷이 나온 거예요. 남편의 성 전체성이 양성애자가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거 방송에 나갈 수 있나요? 양성애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동성애자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물어봤대요. 당신은 동성애자고 양성애자인데 왜 나랑 결혼했습니까? 이 남편이 또 전문직이었어요. 굉장히 또 사회적으로는 또 뭐 존경받는 전문직이었는데 남편이 이랬대요. 내가 정상인 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너랑 결혼했어. 미안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충격을 컸겠습니까? 사실 뭐 양성이라든가 동성이라든가 이런 건 각자의 그거를 존중할 그렇죠. 수 존중할 있지만 수 있지만 결혼까지 하는 건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결혼까지 할 때는 상대방한테 얘기를 해줘야 얘기를 해줘야죠.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심지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만난 정말로 순진하고 착한 모범생인 줄 알고 만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이 영업직이었거든요. 수시로 늦게 들어온 거 예약도 하고 그래서 또 이 남편의 또 휴대폰을 몰래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매일매일 늦게 온다는 게 퇴폐업소로 다니는 거예요. 무슨 뭐 안 마시sus어 무슨 뭐 없어 이런 게 있잖아요. 계속 거기서 여자들하고 만나고 퇴폐를 즐기고 알고 보니까 남자가 원래 그랬던 건데 근데 그걸 모르고 결혼한 건 많죠. 그러니까 이 남자한테 왜 그러냐 했더니 남자가 하는 말이 너랑은 재미없어서 안 맞아서 그런다. 그런 경우 특히 이제 임신과 출산했을 때가 큰 위기거든요. 임신과 출산했을 때 이 남편들이 또 딴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네, 그게 첫 번째 이혼의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첫 번째 이혼의 위기가 임신 출산. 왜냐면 어쨌든 임신이라든가 출산할 때 그 기간 동안 거의 못하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 성적 차이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뭐가 있나요? 성적 차이 어떻게 좀 잘 해결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사실 둘이 좀 맞춰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부가 우리는 1년에 한 번만 해도 좋다. 그럼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남편은 일주일에 두세 번 원하는데 아내는 몸이 안 따라가고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돼요. 그 경우는 상담을 받아야 돼요. 이 성상담이라고 있거든요. 부부 상담 중에 깊이 들어가면 성상담이 있는데 서로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신비감도 중요하고 이게 아무리 우리가 좋은 거를 하더라도 밥도 매일 먹거나 매일 하면 이게 질리잖아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거든. 맨날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하고 하면은 이게 서로 신비감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항상 새로운 신비감을 좀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안 질리는 것 같은데 잘 무슨 말인지. 그래. 나중에 결혼해 보세요. 네. 요즘 설마?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비감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비감이 중요하다. 네. 근데 이 성적 차이를 서로가 미리 결혼 전에 좀 알아야 되겠네요. 그냥 반드시 맞춰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네. 뭐 예전에는 뭐 혼전순결 중요하지만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혼전순결 지키려다가 결혼했는데 너무 안 맞는다. 이 부부관계라는 건 속궁합이 중요한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겉모습만 보고. 그쵸. 반드시 연애할 때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막 이제 물러나게 하자는 건 절대 아니고 그쵸. 결혼할 사이면 한번 여행을 가봐서 잠자리도 미리 가져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잘 맞는다. 그러면 너무 행복하게 결혼 생활할 수 있는데 너무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너무 안 맞으면 어떡합니까? 사랑하는데 너무 안 맞아요. 작가님 만날 수 있겠어요? 평생? 저는 뭐 플라토닉. 아이고 안 돼. 왜 그래? 솔직해집시다. 힘들어요?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힘들다. 서로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마찬가지. 남편은 너무 좋아서 매일 하고 싶은데 아내는 매일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 매일 병원 가야 돼. 아내를 위해서도 그럴 경우에는 아내를 위해서는 한 달에 한 번만 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속궁합이 중요합니다. 맞는 부분을 좀 해야 준다. 네. 결혼생활 이후에 알게 되면 좀 이미 늦은 부분이. 이미 늦죠. 그거 다 이미 뭐 결혼했는데 그 잠자리 안 맞는다고 이혼하면 그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성격 차이는요? 사실 성격이 다 맞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죠. 조금씩 다 다르죠. 그리고 이게 좀 웃긴 게 뭐냐면 이 연애할 때는 서로 자기와 다른 사람이 끌리거든요.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끌리고 또 뭐 남자 같은 뭐 나쁜 남자가 더 좋아서 결혼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결혼 생활에는 오히려 그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그나마 성격이 조금 맞고 서로 이해해 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조금 더 잘 맞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다른 사람보다는. 그게 그런 거군요. 결혼 전에는 그 사람이 너무 좋았던 점이 결혼하고 나면 너무 단점으로. 너무 단점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조종할 때 어떤 조종이 이렇게 보더라고요. 맨날 이제 아내가 남편이 뭐 맨날 술만 먹고요. 뭐 이 친구들만 만나고 해서 나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물어봤어요. 그러면
아내는 도대체 남편이 뭐가 좋아서 결혼했으니 너무 인간적이고요. 호탕하고 그래서 그게 좋아서 그러는데 그게 이제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대가 될 수 있다. 네. 그럼 생활 습관 차이로 인해서 좀 싸우는 경우도 많잖아요. 많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빨래를 하는데 빨래를 이제 바로바로 하는 분이 있고 모아서 네. 하는 분들 이런 사소한 것들이 네. 굉장히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24시간 보내면 마찰이 많잖아요. 많죠. 요런 것 좀 어떻게?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처럼 사실 좀 동거를 하는 게 가장 좋은데 한두 달을 살아보면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상 힘들고 이 단순히 뭐 생활 습관 때문에 뭐 이혼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이 나쁜 습관 있잖아요. 나쁜 습관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 예를 들어서 음주, 지나친 음주, 지나친 흡연, 도박, 지나친 유흥, 뭐 심지어는 약물 중독, 게임도 마찬가지. 게임 중독 때문에 힘들어 하거든요. 게임 중독, 이 성문제, 폭력, 폭언, 막말, 인격 무시, 또 지나치게 취미 활동에 너무 집착하는 거. 이게 다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취미 활동이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시죠? 너무 지나치게 하면 실제로 매일 골프장 가고 매일 낚시해서 외박하고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되고요. 또 이 게임 중독, 음주, 도박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만나봐야 돼요. 어떻게 아느냐? 네. 게임이라는 거는 PC방을 가보세요. PC방에서 밤새서 한다? 중독일 가능성이 높고요. 도박은 이 카지노를 한번 가보는 거예요. 합법적인 카지노. 근데 거기서 너무 근데 지나치게 집착한다? 도박 중독 될 수가 있고. 술도 마찬가지. 술이 가장 문제인데 술이 심해지는 경우에 알코올 중독까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술에 따라오는 게 주사잖아요. 이 주사가 또 굉장히 심각한 경우가 있고요. 아세요, 작가님? 이 사람이 만취가 되면 원래 자기의 본 모습이 나오는 거 아세요? 무의식. 그 사람 평상시에는 말짱할 때는 정말로 잘해주고 심사적인데 그렇죠. 만취하면 완전히 폭력적으로 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잠재적인 거에 폭력적인 게 숨어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술을 많이 같이 마셔봐야겠죠. 결혼 전에 뭐 해야 될 게 많네요. 맞죠? 도박도 해보고, 도박도 해보고, 술도 술 마셔보고, 잠자리도 한번 가져보고, 다 해야지. 그러니까 결혼 생활 할 걸 미리 다 해봐야 된다는 거죠. 부부싸움을 어쨌든 하잖아요. 네. 부부싸움 했을 때 이런 거를 어떻게 잘 대처해야 되나요? 저는 네. 예전에 다큐를 봤어요. 다큐를 봤는데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혼 사유 1위는 네. 성격 차이래요. 네. 근데 네. 실제로 그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성격 차이보다 더 진짜 이혼 사유 1위인 거는 성격 차이로 인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맞아요. 소통에 훨씬 더 문제가 네.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사실 사람 성격은 다 다르잖아요. 네. 저는 언제든지 문제는 생길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소통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소통이 안 되면 저는 진짜 같이 살기에 힘든 부분이 있다 생각하는데 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딱 좋게 지적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예를 들어서 바람이 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남편이 아내 핸드폰을 우연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낯선 남자랑 이제 문자나 카톡을 주고받았어요. 그럼 남편이 당연히 화가 나서 따지겠죠. 화가 나죠. 당신 뭐 하는 주제인데 밖에서 이제 외간 남자들하고 이제 카톡 주고받아. 그럼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 내 핸드폰 몰래 봤지? 내 뒷주사에? 그러니까 이 싸움의 주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사건이 아니라 네. 그 사건은 가정 다른 거에 문제 삼는 거죠. 그리고 또 막 남편이 아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심지어는 때리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하니까 아내가 본인이 잘못한 건 완전히 그냥 잊어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남편이 잘못한 것만 부각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원인 제공을 아내가 했는데 이 부부싸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잘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반전이 되고 부부싸움이 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경우에 남편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내가 우연히 당신 핸드폰을 봤는데 미안해. 뭐 울려가지고 봐게 됐는데 일단은 그건 미안해. 근데 당신과 어떤 남자가 문자를 주고받는데 이거는 뭐야? 나한테 해명해 줬어. 이렇게 잘 얘기하면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를 몰래 봐가지고 막 다그치고 막 의심하고 하다 보면 오히려 부부싸움이 더 커져서 이혼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 카톡은 그냥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카톡이 그럴 수 아니라 있는데. 다른 남자와 뭔가 좀 농익은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을 때 이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그렇죠. 거고. 네. 아마 그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해결하는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문제다. 이혼 소송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조정을 해서 이제 보통은 이제 끝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재산이 있으면은 이제 잘 합의가 돼가지고 거의 뭐 한 6억 4억으로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뭐 사소한 거에서 합의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을 넘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세금이라든지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막 몇백만 원 드는데 이 몇백만 원 때문에 감정 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편은 나는 그거는 양보 못한다. 아내는 난 그거는 당신한테 받아야겠다. 그러니까 5억은 양보해놓고 500만 원 때문에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소탐 대신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네.
자, 어쨌든 이 성격 차이라든가 네. 성적 차이를 해결이 안 되면 네. 결국 이혼으로 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혼을 가야죠. 자, 이혼 재판을 하게 되면 네.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저는 자녀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녀과 장녀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뭐 많은 분들이 뭐 돈을 많이 받아야 된다,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다 밝혀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제 변호사님 저는 꼭 상대방이 나쁜 놈, 나쁜 여자라는 걸 밝혀주세요. 저는 그래야만 됩니다. 네. 저 가끔 물어봐요. 그거 밝혀서 뭐 하시게요? 무슨 뭐 외적하고 싸워서 이기는 겁니까? 아니 무슨 큰 뭐 적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니까 싸워봐야 부부 남편 이기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그럼 뭐가 의미가 있어요? 자녀 문제죠. 자녀를 누가 키울 건지 누가 행복하게 할 건지 그게 1순위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재산이죠. 네. 특히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결혼해서 재산을 받아야지 어느 정도 생활이 되니까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자녀. 그 다음에 이제 재산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녀는 그러면 작가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우리나라에서는 부부가 서로 자녀를 키운다고 싸울까요? 안 키운다고 싸울까요? 키운다고 싸우겠죠. 맞히시네. 외국은 안 키운다고 싸워요. 아, 진짜요? 네, 서로 안 키워. 네가 키워. 아. 미국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야. 엄마 아빠가 막 서로 떠밀어가지고 아이가 상처받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자식에 대한 애착이 되게 예, 높으니까. 특히 이혼할 경우에 애착이 더 커져요. 네. 그래서 서로 키우려고 하면 그럼 누가 키울까요? 엄마가 키울까요? 아빠가 키울까요? 이건 뭐 보통 엄마 쪽이 더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왜요? 왜 무조건 엄마가? 그런 법칙은 없잖아요. 엄마가 낳았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이제 그 진단은 엄마가 키우는 게 아이 정서 좋다. 근데 이제 그건 전문가 진단이고 법에는 남녀가 평등하잖아요. 아, 똑같이. 예, 똑같이 대우하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이혼할 경우에는 같이 한 집에서 살면서 이혼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따로 살고 별거하면서 이혼이 되잖아요. 별거했을 때 누가 아이를 데리고 있느냐가 거의 99%라고 보시면 돼요. 엄마가 잘 키우고 있다. 이 소송이 한두 달 끝나는 게 1년, 2년 걸리거든요. 그럼 법원이 물어봐요, 판사가. 지금 재판하면서 별거 얼마나 해서 2년 됐는데요. 그럼 그동안 아이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엄마한테 있어요. 아이 큰 이상 없이 잘 키우고 있죠. 네. 그럼 엄마가 키우는 거예요. 반대로 엄마가 춤바람 나가지고 아이를 놓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1년 있다가 소송했는데 이제 와서 이제 아이가 보고 싶어서 아이 키운다고 해요. 그럼 물어봐요. 저기 엄마 아이 집에 두고 가셨죠? 네. 아빠가 지금 잘 키우고 있나요? 네. 큰 문제 없죠? 네. 그럼 아빠가 키우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면 그 재판 과정에서 누가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을 더 표현하고 있느냐가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별거를 할 때 아이 쟁탈전이 발생을 해요. 심지어는 아이 어린이집에 엄마가 데리고 있는데 몰래 빼가는 경우 있고 학교에서 몰래 빼고 그래서 반드시 이건 꼭 주의하셔야 돼요. 아이를 키우려면은 상대방이 절대로 아이를 뺏기면 안 됩니다. 아이만 잘 데리고 있으면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자, 자녀에 대한 거는 이제 변호사님 이야기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또 자녀보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또 그다음 네. 돈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네. 이 재산 분할. 네. 이거 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제 혼동하고 계신 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이제 혼동하시면 안 돼요. 위자료는 상대방이 잘못했을 경우, 뭐 외도나 폭행했을 때 받는 거는 위자료라고 하고 보통 많지는 않아요. 1,000에서 뭐 3,000 이 정도 받고요. 네. 더 중요한 건 재산이죠. 재산을 분할한다는 것은 그게 부동산이건 예금이건 주식이건 거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금액도 크고요. 그럼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냐? 네. 거의 모든 재산. 작가님 재테크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거기 다 나오죠. 뭐 있죠? 재산의 종류가? 뭐 주식, 부동산, 뭐 예금, 적금, 연금 네. 다 있죠. 네. 다 돼요. 다 해당되는 다 거예요? 돼요. 심지어는 요즘에 권리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특허권, 작가님에 대한 유튜브의 권리 이런 것도 다 되고. 내 유튜브까지? 네, 다 됩니다. 만약에 작가님 나중에 이혼하시면 유튜브에 대한 이야. 권리도 재산권에 대한 정말요? 네. 유튜브 대상이 돼요? 재산 어마어마한 재산권이잖아요. 유튜브 작가님. 내 계정인데. 네, 그거 팔면 얼마나 되겠어요? 수십억, 거의 수억됐잖아요. 어쨌든, 그거를요, 이게 재밌는 게, 부동산은 이게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네. 뭐 KB 시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뭐 10억, 10억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특허권이다, 유튜브 권리다, 이거 안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럼 내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안 좋은데 그게 아니라, 감정을 해요, 법원에서. 감정한 사람이 아마 여기 올 겁니다. 이 사무실에 와가지고, 작가님 유튜브 조회수, 뭐 수익 다 검사해가지고, 이게 뭐 얼마다. 법원에 딱 서류를 내면 그게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야, 그러면 요거는 그냥 재미삼아 드리는 건데, 네. 제가 결혼 전에 네. 이 유튜브에 대한 권리는 네. 내가 오롯이 가져간다. 예. 그런 걸 써요, 만약에. 네. 그러면 그건 권리 보존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타깝지만. 안 돼요? 그 혼전계약서 프리납이라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프리납 어그리먼트를 쓰면 그게 다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혼전계약서가 아직 법에도 없고 판례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거 써도 나누셔야 됩니다. 그럼 결혼하면 무조건 그냥 엠빵인 거네요? 네, 그렇죠. 쉽게 말하면 거의 뭐 최대한 50% 간다. 그러니까 작가님 이혼하면 큰일 나요. 네. 아니, 저는 어차피 유튜브 반 날라갑니다. 이혼할 생각하고 결혼하진 않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누가 처음부터 이혼하려고 결혼하겠습니까? 그렇죠. 사람 이름 몰라요. 아니 근데 이 재산 분할 쉽게 표현하면 엠빵인 거잖아요. 네. 이 엠빵 뭐 남녀가 뭐 남녀 당연히 평등하니까 50대 50이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반드시 50대 50은 아니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무조건 5대5라고 알고 있는데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부주는 무조건 5대5인데 그건 아니고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기여도. 그러니까 이 재산에 누가 얼마큼 기여했느냐. 가장 중요한 건 형성의 기여도죠. 집 같은 경우에는 집을 누구들로 샀느냐. 그리고 집값이 올랐을 경우에는 누가 많이 기여를 했느냐. 기여도고요. 근데 사실 판사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과학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은 혼인 중에 생겼으면 거의 기여도는 5대5예요. 혼인 중에 생겼으면. 근데 기여도를 평가하기 어려운 게 원래 결혼했을 때 예를 들어 작가님 원래 유튜브 권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결혼 10년 했는데 이게 얼마가 올랐는지 얼마인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특유재산이라고 하거든요. 결혼 전 재산이 아니면 부모님한테 받은 재산. 부모님한테 받은 재산도 상대방의 기여도가 없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결혼 전부터 내가 뭐 6억이 있다면 6억은 이제 그런 거 해당되는 그렇죠. 6억이나 아니면 결혼 후에 부모님이 뭐 5억을 상속해줬다. 그거는 상대방 기여도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어떻게 돼요? 예외적으로 이 경우에도 혼인 생활이 상속이나 결혼한 이후에 5년, 10년 정도 지나면 그것도 들어가요. 재산분할로. 기간이 좀 중요한 거예요. 기간이 중요하죠. 그래서 최소한 5년 정도는 살아야지만 되는 거고요. 10년, 20년 살았다 그러면 거의 한 30에서 50% 정도는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결혼하자마자 되게 짧게 신혼여행 갔다 와서 아니면 뭐 1년만 이혼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럴 때는 사실 뭐 재산 변동이 크게 없으면은 그때는 그냥 각자 가져온 거 각자 그냥 원상회복하는 개념을 볼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이 요구하면요? 상대방이 요구해도 그거는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굳이 줄 필요는 없어요. 적어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야지만 상대방이 재산분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3년에서 5년이라는 기간이 내 권리를 좀 보장받는 기간인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만약이에요.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내 재산을 지키고 싶다. 영 아닌 것 같다고 하면 빨리 1년 안에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산이라는 게 사실 변동성이 되게 크잖아요. 주식도 변동성 크고 부동산도 요즘에 뭐 크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재산 분할할 때 이거는 기준이 어딘가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그 보통 별거를 하고 이혼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별거했을 때 남편이 갖고 있던 재산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한 10억 정도 나갔어요. 근데 별거 2년 하고 이혼 재판하면 또 2, 3년 걸리거든요. 한 5년 후에 재판이 끝나게 됐는데 이 아파트가 15억이 됐어요. 그렇게 5억 정도 오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10억이 재산분할의 기준이니까 아내는 10억의 절반이 5억을 받을 거 아니면 15억의 절반인 7억 5천을 받게 될까요? 남편은 아니 이거는 별거 후에는 아내가 기여한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10억의 반만 주겠다. 아내는 무슨 소리냐? 지금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거 반 달라 이렇게 주장하죠. 그렇죠. 지금 기준으로 7억 5천씩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재산의 기준은 항상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라고 해서 재판 끝날 때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 끝날 때 15억이면 15억의 절반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주식이나 예금은 어떨까요? 주식이나 예금 같은 경우에 별거 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 통장에 5억 정도가 있었는데 5년 동안 남편이 그걸 다 쓴 거야. 아니 주식 투자에 잘못해가지고 다 날렸어. 그럼 지금은 0원이야. 그러면 못 받게 될까요? 아니면 원래는 제일 마지막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아니면 5억이 기준이 될까요? 원래 있었던 5억이. 그것도 마찬가지 지금일 것 같은데. 지금 0원. 그건 또 반대예요. 이렇게 소비하기 쉬운 금융재산 같은 경우에는 그 파탄시, 별거시에 5억이 있었으면 나머지는 남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은닉해도 그거는 절반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남편이 돈이 없으면 대출해서라도 줘야 돼요? 네. 남편이 또 몰래 빼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예금 같은 걸 빼돌리거나 아니면 소비할 수가 있잖아요. 반드시 재산을 묶어놔야 돼요. 가압류 가처분이라고 하거든요. 아무리 판결 받아봐야 상대방이 뭐 29만 원밖에 없다고 우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재산이 있을 때 반드시 묶어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